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17 제8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중 임현 작가님의 고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 아버지와 단둘이 기차를 탔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석으로 가던 길이었지만 아버지는 빈자리를 찾아가며 여러 번 옮겨 앉았고 비켜달라고 할 때까지 버텼죠. 그는 아버지의 그런 당당한 태도가 부끄러웠고 그 떳떳함이 싫었습니다. 열차에서 내린 아버지는 주변의 불편한 시선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워 뭅니다. 하지만 당신을 단속하러 온 사람 앞에서는 몹시 당황하며 담배를 끄지도 태우지도 못한 채 지갑을 뒤져 국가유공자증을 급하게 내밉니다. 그는 그때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민망하거나 어딘가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그가 선량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렇게 살지 않는 편이 더 이익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윤리 선생님이 되었고 15년 가까운 교직 생활 동안 매 첫 시간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더 이로운 쪽이라고 말이죠. 그런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때는 공립여자고등학교로 첫 임용이 되었을 무렵이었죠. 어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한 학생이 자신은 봉사와 기부를 하지만 그건 순전히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누구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물어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그 학생의 짝이 한마디 내뱉는데요. 그러는 게 졸라 멋있어 보이는 줄 아는 거야. 나를 대신해 그렇게 말한 것은 줄곧 무료한 표정을 짓고 있던 그 학생의 짝이었다. 누군가 웃었고 여럿이 따라웃기 시작했다. 서둘러 나는 자기 만족이라는 단어로 바로잡았다. 자기 행동을 스스로 흡족하게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자가 갖게 되는 그 우월한 감정. 뭐야, 자위 같은 거야?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학생들을 웃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질문한 학생과 그의 부모를 우습게 만들었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단다. 그 여학생의 이름은 연주. 나의 수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무례한 아이였다. 교무실로 따로 불러내어 나는 그 학생을 훈계하려 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타이르는 게 고작이었으나 모든 게 서툴렀던 당시의 내게는 그마저도 곤혹이었지. 어떤 권위도 발휘하지 못했다. 줄곧 다른 곳을 두리번거리던 연주는 어딘가 비스듬한 자세로 내 앞에 서 있었다. 잘못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듯 대단히 지루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도대체 뭐가 그리 당당한 건가? 조목조목 어떤 게 문제인지 가르쳐야 하나? 그런다고 이 아이가 알아듣기나 할 건가? 그런 생각 때문에 주눅이 든 것은 오히려 내 쪽이었다. 뭐랄까, 나를 만만하게 본다고 생각했다. 갓 부임한 젊은 교사가 되도 않는 선생질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게 졸라 멋있는 줄 안다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연주가 물었다. 저기요, 이제 가도 돼요? 나오는 하품을 굳이 참으려고도 하지 않고 혼잣말인 듯 좀 피곤하네 중얼거린 것도 같았다. 뭐가 피곤하다는 걸까? 피곤의 주체가 연주가 피곤하다는 걸까? 오늘은 연주가 다른 날에 비해 피곤하다의 피곤. 아니면 내가 피곤하다는 건가? 사람 참 피곤하게 구네 할 때 그 피곤? 기분이 나빴다. 뭐가 됐든 내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었으니까. 나는 예의가 없는 인간들을 아주 싫어한단다.
눈치 없는 행동이라던가 절제할 줄 모르는 자유분방함,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어른, 또 그런 게 자랑인 줄 알고 선언하듯 공개하는 자들이 아주 지겹단다.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언제 어디서든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일삼지. 잘못을 지적해도 반성하지 않으며 도리어 상대방을 꼰대다, 보수적이다, 비하하는 자들 말이다. 반면에 도덕적인 태도를 지키며 산다는 건 몹시 귀찮은 일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행동을 매번 반성한다는 것이다. 이기적인 본성을 되도록 숨기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협조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사회적 보복을 감수하는 것. 그런 최소한의 약속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애당초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부류라고 생각했단다. 무엇보다 설득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지. 좀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든. 저기요라니. 어디서 식당 종업원에게나 쓰는 호칭으로 나를 부르는 거냐고 지적한다면 지금 종업원을 비하하는 거냐고 오히려 반격할 만한 족속들이지. 대신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바쁜데 미안하구나. 그게 뭐였겠니? 과연 내가 미안해한 것은 무엇일까? 무얼 사과한 걸까?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단순히 하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사과하지 않았다. 다만 의도가 있었을 뿐이지. 나는 너와 달리 무례한 인간이 아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도리를 지킨다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심어주려는 목적에서였다. 그게 더 근사한 일이라고. 내가 더 멋졌다. 무슨 잘못을 진짜 하긴 했는지, 그걸로 미안한 감정을 가졌는지의 여부는 아무 상관없단다. 핵심은 그런 말을 할 줄 아느냐 모르냐 뿐이거든. 나는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식적이라고? 진정성이라던가 진심 같은 말을 나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걸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니? 진짜는 머리를 조아리는 각도,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겠니? 너를 때리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다. 같은 건 없단다. 호소력 같은 것이 다 무엇이겠니? 그것은 형식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잘못을 했다면 더 오래 무릎을 꿇고 더 낮게 엎드리는 자세, 그게 가장 필요하단다. 일종의 의무이며 책임지는 자의 태도 같은 것이지.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사랑해서 아내를 때리고 우리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같은 건 없어. 사랑을 증명하려 했다면 그러지 말았어야지. 나도 맞고 자랐어요. 폭력 가정에서 나고 자라 그랬습니다. 하는 변명과 뭐가 다르겠니? 둘 중 어느 말이 더 진짜일까? 대답해보렴. 그 후 그는 연주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연주는 수업 시간에 지루해했고 피곤해하며 엎드려 있곤 했습니다. 사실 연주는 눈에 띌 만큼 또래에 비해 성숙했는데 그는 남자 선생들끼리 모여서 연주에 대해 부도덕한 농담을 주고받는 걸 듣기도 했습니다. 술집을 드나든다든가 모텔에서 보았다는 소문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간 식당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 연주를 목격합니다. 그곳은 주류를 취급하는 식당이었지만 동태나 찜을 전문으로 하는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은 곳으로 음란한 장면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죠. 그는 식당이 마감된 후 연주와 함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꽤 오래 아무 말 없이 걸었단다. 분명 선생으로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었을 텐데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대신 연주를 바래다 주는 길에 내가 주목했던 것들이란 고작 골목이 좁다는 것과 길고양이가 많다는 것,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고 적힌 경고문 아래 항상 무언가 버려져 있다는 것이었다. 밤바람에 시큼한 하수구 냄새가 났고 멀리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순간 내가 물었지. 힘들지 않냐고. 이런 곳에서 사는 것과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 그러면서도 학교를 다니며 그런 대우를 받는 것 등등. 연주는 담담해 보였다. 익숙해 보였다고 하는 게 맞을까? 뺨을 맞은 적도 있다고 말하는 표정이 차분했다. 예약을 해두었으나 일행 없이 혼자 기다리던 여자가 한참 뒤 그냥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카운터를 보던 사장이 난감해 하더라고. 테이블에 이미 차려둔 것들은 다 어떡하냐고 하는데도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다른 일행이 먼저 다른 곳을 예약했고 모두들 거기 가 있다고. 나중에는 물 한 컵, 콩나물 한 젓가락에도 돈을 받겠다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를 때려요. 왜 웃냐고. 뒤에서 자기를 보고 웃지 않았냐고. 그런데 나는 안 그랬거든요. 무엇보다 연주는 사장에게 가장 서운했다고 했다. 손님이 나가자 차가운 물수건을 들고 왔는데 그걸 뜨거워진 연주의 뺨에 대고는 우는 연주를 달랬다고 하더구나. 사람을 때린 건 잘못이지만 그 여자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딘가 나를 설득하고 싶어 했어요. 언제든 우리도 그 여자가 될 수 있고 사정이 생겨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걸 보고 누가 웃는다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 그게 뺨을 때려도 된다는 건 아니고 너나 나나 때릴 사람은 아니겠지만 기분은 나쁠 거야.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편은 하나도 들지 않고 그 여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요. 무엇보다 이 상황이 모두 나 때문이라고 여기는 듯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다 하는데도 자꾸 나를 설득하더라고요. 연주는 그게 아주 서러웠다고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가출한 뒤 유일하게 부모처럼 의지하던 사람이었다. 그랬으므로 온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하는 표정이 여전히 차분했다. 그게 연주를 제법 어른스러워 보이게 했다. 벽과 벽 사이가 좁은 골목에 이르러서야 연주는 세시문을 따고 들어갔단다. 곧이어 불투명한 유리 밖으로 노랗게 몽개진 빛이 새어나왔다. 그때의 내 감정을 뭐라 설명할 수 있을까? 남자 선생들끼리 모여 하는 지저분한 농담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걸 들으며 웃던 내가 떠오르더구나. 연주에게 미안했다. 학생을 두고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대들지 못한 내가 부끄러웠지.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각했으니까. 건방지게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이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그게 멋있는 줄 안다고. 무엇보다 내 아버지가 떠올랐다.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 그러나 그때만큼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단다.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게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왔던 것이다. 모든 일에 항상 의구심을 가져야 한단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말아라. 나쁜 것은 나쁘고 우리는 올바르다. 그런 확고하고 안정된 자세, 양팔 저울 같은 거. 평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린 상태.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고
다른 쪽으로 다시 기울어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상태. 자기가 그런 지경에 있다는 걸 도무지 인정할 줄 몰라. 그러면서 맞는다고만 하는 거야. 그냥 다 안다고. 알 수 있는 거라고. 몰라? 어떻게 그걸 몰라? 오히려 상대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들. 그것이야말로 윤리적인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란다. 그런데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냐? 뭘 묻고 싶은 거니? 그래서 잤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나도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어쩔 수 없었단다.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의 궤변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읽다 보면 그 기적의 논리에 혀를 내두르게 되는데요. 그나저나 그는 지금 대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면 작가님의 고두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처음 접한 건 2017년 제8회 때부터였는데요. 그 책의 맨 첫 작품으로 만난 이면 작가님의 고두를 읽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 후 이 작품집을 꾸준히 구매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나뭇가지에 걸린 남자를 읽다가 느닷없이 고두 속 이 남자가 떠올라 다시 읽어보게 됐는데요. 다시 읽어보니 나뭇가지에 걸린 남자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남자였네요.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